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부분을 저는 규제가 완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양도세 기준이 사실은 세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OECD 국가들을 다 통틀어 보더라도 거의 탑3에 들 정도로 사실은 네.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1등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아니,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는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과 안 되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중과된 것까지 합치면 거의 1등이죠. 그렇죠. 뭐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세금까지 합치게 되면은 82.5%의 양도 차익에 그 82.5에 중개비 들어가고 아, 중개 그럼요. 들어가고 거래 비용 이사보 하면은 그러니까 거의 어마어마하게 양도 차익을 다 내놓아라 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저는 그렇죠. 사실 양도세 중과 특히 정부가 더 강화하고 난 뒤에 이렇게 가끔씩 혼자 생각해 보면 과거에 양산박 뭐 이런 산적 이야기 이런 게 갑자기 떠오를 정도로 갑자기 길 막고 통행세 내라 이런 부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실은 이거는 조금 이제 편하게 제가 느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 양도세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장에 있어서 이제 공급을 이야기할 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규 공급. 네. 그래서 신규 공급이 우리가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기대가 많지만 이 신규 공급이라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이게 참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항상 비교를 할 때 노태우 정권 때 우리가 일기 신도시를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200만 원은 불과 3, 4년 만에 완성이 되어서 완전 입주를 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때는 네. 군사 정권의 어떤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던 상황이고 대부분의 어떤 사업지들이 바로 그냥 수용을 해가지고 네. 함으로써 계획을 말 언급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신속하게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그 기다릴 동안에 공급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지금처럼 재건축이나 이런 걸 다 막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기존 주택들이 매물로 나왔어. 그것도 그래요. 하나의 시장에서 원하는 하나의 공급원이 되지 않느냐.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부분이 하나의 굉장히 큰 벽처럼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뭐 양도 보유세든 또 거래세든 모두가 지금 국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나중에 다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선택할 때 이 세제와 관련돼서 선택을 한다면 반드시 거래세에 해당되는 양도세 중과 부분을 먼저 시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종부세든 보유세 부분에 대한 어떤 과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좀 들어주는 것이 순서가 맞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네. 양도세라는 거래세 부분에 대한 벽이 낮아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저는 매물로서 내놓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양도세 중과 부분은 뭐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이번에 어떤 여당 대선 후보가 예, 그렇죠. 과감하게 시도하려는 전혀 그동안의 여당의 어떤 정책 기조와는 좀 상반되는 측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놓았던 점은 저는 놀랐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정부의 여러 가지 반발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내용들은 다소 좀 후퇴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다주택자들한테 퇴로를 열어주자는 말씀이신 거죠? 약간 그럼요. 한쪽 네. 벽을 낮춰서. 그리고 이 양도세 지금 나와 있는 거 거래량, 매수세, 뭐 거래량들이 떨어지고 피로감 누적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거래량이라는 것은 이 다주택자들이 물량들을 일정하게 좀 내놔야 그렇죠. 어쨌든 거래가 순환이 되고 주거 순환 이동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가 되고 또 아까 지적하신 그 신규 주택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주택에서 물량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양도세로 잠겨져 있는 주택들이 일반적으로 서울 중심에 있는 주택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리 신규 주택이 나와도 서울이 아닌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3기 신도시가 나오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그렇죠. 3기 신도시 자체도 근데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 부분도 정부가 어떻게 보면 사전 청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눈을 많이 흐리고 있죠. 네. 사전 청약은 말 그대로 청약의 예약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청약을 통해서 본 청약을 해야 되고 본 청약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해가지고 나중에 입주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좀 호도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주택을 공급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 공급을 의미하는 지표로 4가지 지표를 섞었었습니다. 뭐냐면은 네. 이제 그 인허가, 인허가 물량. 그다음에 착공, 그다음에 분양, 네. 그다음에 준공, 입주 물량. 네. 이 4가지를 다 갖다가 했네. 편의적으로 가져다 쓰는데 그 중에 많이 썼던 게 인허가 부분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인허가 물량. 자, 인허가 물량은 우리가 제가 여러 가지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앞에. 주택법에도 보면은 인허가를 받고 난 뒤에 착공은 5년 이내에 착공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허가 물량 자체가 실질적인 착공 물량으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물량은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되겠죠. 준공 그렇죠. 물량.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아까 주택 가격의 내년에 상승에 대한 어떤 무게를 두는 원인 중에도 사실 하나인데요. 조심스럽지만 서울 같은 지역이 아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서울에 가장 관심 있는 지역이 서울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서울의 내년에 입주 물량이 올해의 거의 3분의 2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만 호 내외 5만 호까지 입주 물량이 있으면은 시장에 있어서 네.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수급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 균형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아마 뭐 3만 호가 좀 간 넘을 정도인가 그럴 거고 아마 내년에는 그 부분이 더욱더 확 줄어드는 식으로 하여튼 한 4, 5천 호 정도 뭐 이게 계속 발표될 때마다 부동산 114 같은 경우도 변화가 많아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굉장히 2022년, 2023년까지 물량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굉장히 이런 거래 절벽까지 같이 맞물린다면은 와. 아마 주택 부분은 찾아보기 힘든 네. 그런 물량, 막 급매물 위에는 확인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들이 아마도 시장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많은 분들이 한때 지적을 많이 했었던 게 이게 공급은 했는데 공급이 없는 공급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공급. 네, 공급 없는 공급, 그다음에 페이퍼 공급, 아. 수치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실체가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두 박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좋은 때를 다 놓친 것 같아요. 저희가 뭐 2019년, 뭐 20년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입주 물량 같은 거라던가 네네. 그러니까 많이 쏟아져 나올 때 정부가 조금 정신을 좀 차렸으면 네. 이런 상황이 좀 안 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아니, 해보고 열심히 외치셨는데 안 들으니까 진짜 많이 외치셨는데 저는 2016년도 말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좀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때 왜냐하면 2015년, 16년에 이게 인허가가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택지 공급 자체를 갖다가 중단해야 된다. 네. 이런 쪽으로 정책이 결정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급이 향후에 위축될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중개업소도 많이 강북, 강남 이렇게 그렇게 다녔고 또 그때 당시 제가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요. 네. 전세 부분에서 이제 갱신하는 시기가 왔을 때 과감하게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주택을 제가 매입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때 말리셨어요. 왜냐하면 11.3 대책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박근혜 정부가 규제 완화를 계속 해오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돌아선 그 타이밍인데 제가 그 일주일 전에 네. 제가 주택 구입을 결정하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아 절묘한 타이밍이셨네요. 그 기사에 많이 나오는 사례자 중에 아 그러니까요. 딱 잘. 뭐 누구 정부 때 주택을 사라고 했을 때 사라 뭐 그러니까. 그런 사례자. 네, 그것도 제가 강북이고 네. 네. 강북이고 그렇게 뭐 유명한 구도 아닙니다만 그 가격대는 현재 가격대는 지금 몇 년 안 지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상상하시는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나온 수치 그만큼. 넘깁니까 못 넘깁니까? 그만큼은 되시잖아요. 수치는 경실련에서 발표한 상승률보다 더 높습니다. 굉장히 높으시구나.